자, 이제 522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행위가 있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자,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자, 건축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이 건축하면은 구체적으로 5가지 행위를 얘기를 해요. 신축, 그리고 중축, 개축과 재축, 그리고 이전입니다. 자, 요 5가지 행위를 이제 건축이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다 축인데 요것만 이축이 아니에요. 이전. 그래서 이축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전이라고 그러고요. 자, 하나씩 이제 개념들 따져봐요. 그럼 신축 새로 신자니까 신축하면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서 자, 새로 건물을 짓는 거, 새로 축조한다 그러죠. 건물 새로 짓는 것을 신축한다라고 하는데 자, 신축하면은 2가지 개념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 주된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신축한다 그래요. 주된 건물의 축조. 그럼 부속 건축물은 부속 용도의 건물이죠. 뭐 창고라든지 주차장 같은 부속 건물만 있는데 여기다 주택 같은 주된 건물 지었다. 이것도 신축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기존의 건물이 철거가 돼요. 또는 기존 건물이 재해로 멸실됐다. 이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자,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게 되면 그것도 신축입니다.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그래서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 초과. 그래서 이 3가지 개념을 신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세 번째 거는 개축하고 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축으로 합니다. 중축은 증가, 더 짓는 거죠. 더 짓는 것을 중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축은 전제 조건. 자, 기존의 건물이 있는 데죠.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층수 이런 것들을 늘렸다. 늘렸다는 게 뭐예요? 더 지었다 그 얘기죠. 더 짓게 되면은 다 중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대지에 이제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이 옥상에다 옥탑을 더 지었어요. 옥탑을 더 지었으니까 중축. 자, 면적을 더 늘렸다. 이것도 중축. 원래 이제 한 층이었는데 막아가지고 2개 층을 만들었어요. 그럼 요것도 중축. 층수 다 늘어났죠. 그러니까 다 중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요 대지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이거는 요것도 중축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붙여가지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하여튼 더 지으면은 다 뭐냐 중축. 그래서 중축은 전제 조건. 기존 건물이 있는 데지 있는데 여기서 더 짓게 되는 것을 중축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은 고칠게 다시 둘 다 다시 축조하는 거죠. 다시 짓는 건데 자, 원인만 달라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해서 자, 종전 규모의 범위로 즉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개축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축은 천재지변, 이 자연재해로 건물이 멸실돼가지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게 되면 이거는 재축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축과 재축은 둘 다 다시 축조한다. 이거는 같은 건데 원인만 다른 거죠. 원인. 그래서 맨날 이거 2개 바꿔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개축이 뭐다? 철거. 개축이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니까 앞글 졌다면은 개철이. 저 친구 이름이죠. 개철. 그래서 개철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개축이 철거, 재축이 멸실. 그 다음에 둘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지을 때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 그러면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이때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짓는 거.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종전에 대지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갖고 철거해 버려요. 철거하면은 건물이 없는 땅이 되죠. 자,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졌다. 이거는 뭐 했다 그래요? 개축. 그런데 이왕 다시 짓는 거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더 크게 짓게 되면 이때는 아예 새로 짓는 게 되는 거죠. 신축입니다. 그래서 개축과 재축은 항상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고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신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전인데 이전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요거는 또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전하면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자, 이게 첫 번째 요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자, 요걸 이전이라고 하는데 먼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된다. 절대 해체하면 안 돼요. 그럼 주요 구조부는 우리가 좀 전에 용어 정에서 봤죠. 6개. 내기, 바보, 지주,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자,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 다른 대지로 옮겨버리면 이때는 절대 이전이 아닌 거예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지, 2번지, 1번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1번지 건물을 그대로 2번지로 옮겨갔다. 그러면 이거 다른 대지로 옮긴 거예요. 다른 대지로 옮겼다. 2번지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건물 없었는데 새로 진 거니까 이때는 신축이라고 그러죠. 신축. 그런데 2번지에 이미 건물이 있었는데 1번지 건물을 옮겨갔다. 이때는 있었는데 더 진 거니까 이때는 중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아니면 중축이 되는 것이 절대 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은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건데 그러면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를 바꿨다. 이걸 이전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이런 거 해체 안 하고 건물 옮겨요? 못 옮겨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이전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동식 구조 같은 특수한 구조일 때 이전한다 뭐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요건 두 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라고 해서 자, 요 5가지를 합쳐가지고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 그러면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은 신축 새로 짓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합쳐가지고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축의 개념 그것만 좀 볼게요. 신축. 자, 바로 1번의 신축이란 첫 번째 건물이 없는 대지. 없는 대지인데 가로에 보면 기존 건물이 철거 동그라미, 철거되거나 멸실 동그라미, 멸실된 대지 포함해서 자,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게 원칙 신축. 근데 두 번째, 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 밑줄. 그것도 신축이에요. 주된 건물 축조. 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 밑줄 동그라미 3. 자, 여기 세 번째 개념입니다.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 앞에 건물이 없는 대지 가로에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죠. 철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면은 뭐예요? 개축이나 재축. 근데 이걸 제외한다. 그 말은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그죠?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그것도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어쩌고 저쩌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 법조문 아니니까 우리 법조문만 확실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새로 축조, 주된 건물 축조,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개축, 재축하는 것이 아닌 즉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 이 세 가지를 신축이라고 하고요. 자, 그 정도 하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대수원 보겠습니다. 저 대수선은 건물 크게 수선하는 걸 말 그대로 대수선한다 그러죠. 그래서 대수선은 건축과는 구분해서 별도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란 자,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의 행위다. 다음 행위인데 자, 절대 이 대수선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중축, 개축, 재축 같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별도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행위다라고 하고요. 자, 이 대수선이 그 박스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 행위를 우리가 대수선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정리를 해요. 먼저 구조, 이 건물 구조에 대한 대수선이 있습니다. 1번 내력벽,
자, 내력벽의 나비출. 자, 그거 그냥 벽 이렇게 줘갖고 틀리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냥 벽이 아니고 힘받는 외벽 같은 내력벽.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증설 또는 해체 거기서 딱 끊으세요. 또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 변경. 그럼 우리가 중간에 끊은 이유가 저 증설 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면적이 안 나오죠. 그 말은 면적에 무관. 면적에 상관없이 증설 해체는 대손이 되는 거고요.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대손이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손이다. OX. 오죠. 왜? 증설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다고 그랬죠. 10제곱미터가 됐든 1제곱미터가 됐든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다 대손이고. 근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이러면 틀려요. 수선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30 이상으로 해야 대손이 되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9번이에요. 일단 9번 먼저 보세요. 이게 작년에 신설됐는데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이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으세요. 증설 해체하거나 역시 30 이상 수선 변경. 그러면 저 마감재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무관, 수선하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와보세요. 자, 기둥.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또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 변경. 그럼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안 써있죠. 개수 무관.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 그런데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으로 해야? 3개 이상. 3개 이상으로 해야 대손. 그럼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틀려요? 아니, 맞는 거죠? 왜?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 그래서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맞아요. 그런데 기둥 2개를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다. 그럼 틀리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그 밑에 대들보. 보도 마찬가지.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또 밑에 거 지붕 틀. 자, 얘도 마찬가지.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래서 자, 요 5가지요. 요 5가지는 지금 증설 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이 되고요. 수선하고 변경할 때만 30 이상 또는 각각 3개 이상 이런 요건이 붙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 5번부터는 이제 차이가 없어요. 자, 5번에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자, 요거를 방화구조라고 그래요.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구조는 증설 해체를 하든 수선 변경을 하든 다 대손입니다. 또 밑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 계단도 증설 해체든 수선 변경이든 다 대손이고요. 그 밑에 8번 먼저 봐요. 자, 다가구 주택 밑줄,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 밑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대손이 되는 것은 딱 2개입니다. 다가구하고 다세대. 아파트 이런 거는 세대 간 경계벽에 손 못 대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조에 대한 대손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5개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대손이라고 할 때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대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7번입니다. 자, 오직 어디서만?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미관지구인데, 자, 미관지구는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용도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관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미관이라는 것은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자. 이게 미관지구의 목적. 그럼 당연히 미관지구는 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거니까 이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는 변경하는 게 대손이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외부 형태 변경일 때 담장 변경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미관지구 안에 건물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다 대손이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 미관지구를 맨날 경관지구 이걸로 바꿔갖고 물어봐요. 경관지구는 자연 경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변경만 대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총 9가지 행위를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대손은 구조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거나 외부 형태 바꾸는 거지 절대 건축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면적이 늘어났어요. 내력벽을 더 설치하는 건데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대수원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 더 큰 행위, 중축이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 버리면 중축이 되는 거지 대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수원은 자 이런 행위로서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별도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수원 개념들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번 용도 변경 또 나오죠. 용도 변경. 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건축법을 다 적용을 한다 그래요. 저는 건물의 용도, 우리 좀 전에 건물하면서 용도 봤죠. 단독주택부터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28가지. 자, 건물의 용도가 28개가 있는데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가 28 곱하기 27, 총 756가지 경우가 나오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법에서 28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줘요.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하는데 이 시설군으로 재편성하는 주된 기준은 하중입니다. 건물이 받는 힘, 하중. 자, 이 하중이 클수록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죠. 무너질 우려가 큰 거예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덜 위험한 것까지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가지고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시설군 요거를 반드시 또 외워야 돼요. 용도 변경에서는 이 시설군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설군이 맨 밑에 보시면 핵심 다지기에서 용도 변경 시설군 이렇게 나오죠. 자, 1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시작해갖고 자, 글자 따고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산, 전, 문, 영교, 근주기. 자, 마지막 거 그 밖의 시설군은 기타 시설군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 이렇게 9개 시설군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 9개 시설군이 있고요. 맨 위에 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건물의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주차장 있죠. 주차장. 자, 주차장 같은 게 가장 하중이 큰 거예요. 우리 한 층에 차 100대가 주차가 된다. 100톤 넘어가 버리죠. 하중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은 기둥도 가장 촘촘히 서 있고 이 가장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럼 맨 밑에 보세요. 또 기타 시설군에는 동식물 관련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동식물 관련설에 해당하는 건물 뭐 있을까요? 축사 같은 거 있죠. 개돼지우리. 우리 노후가 주택 옆에 보면 스레트 지붕 얹어가지고 가장 허름하게 짓는 게 축사예요. 구조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것부터 덜 위험한 것까지. 그럼 맨 위에 거 맨 밑에 거는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야 뭐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산업등설군 여기에 제일 많아요.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식장까지 총 7가지 용도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산업등설군 산업이니까 뭐 공장, 창고 이런 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전기통신설군이니까 방송통신, 발전 2개가 있고요. 자, 문화집회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4가지가 있고 영업설군에는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 요거는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얘기하죠. 그 다음 교육복지설군에는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사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자, 특히 요 중간에 3개 시설군의 용도 이게 핵심입니다. 여태까지 기출문제 쫙 분석을 해보면 이 3개 시설군의 용도 변경을 제일 잘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요 3개 시설군의 용도는 각각 4개씩 앞글자 따갖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문종, 위관, 판, 운, 숙, 다, 의교, 노수 또는 뭐 노교수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편하실 대로 바꿔갖고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요 중간에 세 개 시설군의 용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군 역시 근린생활설 1종근생, 2종근생 다중생활설은 여기가 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주거업무설군도 주거,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이렇게 네 개인데 그러면 주거 업무시설구니까 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교정 및 군사시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교정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교도소. 교도소 뭐라고 그래요? 큰 집이라고 그러죠. 큰 집. 그래서 교도소도 다 집, 주거, 업무시설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총 28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놓고 자 용도 변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종근생을 위락설로 바꾼다 그래요.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요거를 상위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꾼다 그래요. 이때는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용도 변경 허가 대상. 그러면 하중이 작은 걸 큰 걸로 이 구조적으로 위험해지는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 받아갖고 용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거꾸로 문화집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꾼다 그래요. 이때는 용도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하중이 큰 거를 작은 걸로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 신고만 해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경하면 허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변경하면 신고입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알려면 당연히 이 시설군을 쫙 알고 있어야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꿔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꿀 때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자 대장 변경 신청하면 돼요. 자 어물대장에 단독주택 써있던 거를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세요. 신청만 하면 되죠. 대장 변경 신청. 그래서 자 용도 변경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은 대장 변경 신청하는 대상. 우리 실무 나가서도 건물의 용도 변경 비일비재하게 하죠.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냐 신고냐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물어봐요. 거의 매년 물어보니까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용도 변경에서 가로 2번 사용 승인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그럼 용도 변경의 허가와 신고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거 없어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요. 그 동그라미 1번의 허가 대상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경.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즉 내려가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3번에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돼요. 대장 변경 신청. 자, 요 세 가지 경우죠. 요거 갖고 물어봐요. 그 옆 페이지 23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사용 승인받은 건물 용도 변경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물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틀렸어요. 용도 변경 허가와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 구청장.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시설군 갖고 물어봤죠. 자,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대로 허가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그럼 교육복지시설군에서 무슨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자, 이것도 훅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3회 때는 요 시설군 요거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그냥 찾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용도 변경 문제는 이 용도 가지고 물어봐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니까 저희는 용도 그 중에서도 요 세 개 시설군의 용도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보세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자,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인데 당연히 건축법은 우리나라에서 다 적용합니다. 즉 전 국토에 적용을 해요. 건축법은 당연히 전국의 토지, 우리 국토에 적용하는데 자, 요 국토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저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113조까지 다 적용하는 지역을 전면적 적용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면적 적용 지역이 아니면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을 해요. 6개 규정은 적용 안 한다 해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하는데 지금 뭐 제한적 적용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건축법을 다 적용하겠다. 이거 한마디로 건물 많이 짓는 곳이에요? 조금 짓는 곳이요? 많이 짓는 곳이죠. 그럼 건물 많이 지어갖고 개발하게 되는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을 다 적용을 해요. 또 저 비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곳도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여기서도 건축법 다 적용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대. 그럼 동은 뭐 도시지역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읍일대. 우리 저 시골 같은 데도 읍내 정도 나가면 좀 개발돼갖고 번화가 되죠. 건물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읍, 동이나 읍일대. 그래서 요 세 가지. 도시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동읍이다. 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거를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의 전면적 적용 지역, 동그라미 1번의 도시지역, 동그라미 2번은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3번은 동이나 읍일대. 하여튼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의 적용 범위 우리 쭉 봤어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 한마디로 건축법은 건물 건축 등에 적용하는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겨보세요. 546페이지로 합니다. 그거 중간 거 다 필요 없어요. 546페이지. 자, 2절 건물의 건축이 써있죠. 자, 그러면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적용하는 법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자, 2절 이 건물의 건축 파트. 자, 이 파트가 우리 건축법에서는 핵심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건축법의 핵심적인 제도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자, 얘가 이제 건축법 11조. 건축법의 핵심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아니에요. 건축 허가는 거의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돼요.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건축법의 핵심 중에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을 하고 이 절차에 따라서 건축한 건물 사용하면서 유지관리 기준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 건물의 건축 파트는 세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건축허가 핵심인데 이 허가 받는 것도 건축 절차 중에 하나니까 일단 건축 절차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건축 절차는 저 우리 강의 노트 있죠? 간만에 강의 노트 말씀드리는데 강의 노트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그래요. 건축주. 자, 건축주는 직접 건물 짓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내는 사람이죠. 건축주는 돈만 내는 사람. 그래서 건축주가 돈 내가지고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이제 건물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죠. 설계자가 건축법에 맞게 건물 설계합니다. 그럼 설계는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건축법의 전문가인 건축사가 건축법에 맞게 건물 설계도면을 딱 멋지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 설계도면 첨부해가지고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가 이러한 건물 건축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세요. 건축 허가를 신청. 허가권자는 건축법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돼요.
건물 건축 허가 내주고요. 그럼 허가 받으면 이제 설계 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주는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반드시 착공 신고.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부터 해줘야 돼요. 이유는 허가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해버려갖고 건물 못 짓게 돼요. 그래서 취소 안 당하려면 착공 신고부터 하고 이제 착수해가지고 이 설계 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가 있죠. 자, 공사 시행하는 것이 시공. 시공하게 되는데 자, 시공은 역시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뭐 건설회사 같은 시공자가 공사합니다. 그런데 시공자 자기 맘대로 공사하는 거 아니겠죠? 뭐에 맞게? 설계 도면에 맞게 좋은 자재 써갖고 공사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설계 도면에 맞게 공사를 잘하는지 감독할 사람. 자,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해요. 그럼 감리자 누구 지정하겠어요? 설계한 건축사를 그대로 감리자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 도면에 맞게 잘 공사하는지 감독을 하는 거죠. 감리자가 돼서 감독하고요. 그래서 이 4명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 이 4명을 묶어가지고 건축 관계자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 관계자. 그래서 건물 건축과 관련된 자들로서 우리 이제 주변에 건물 짓는 공사 현장 있죠. 그 안내 표지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4명 이름 다 써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밝혀줘야 돼요. 건축 관계자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건축 관계자, 건축법에서는 설계자든 감리자든 시공자든 다 누가 지정해요? 건축주가.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뭐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건축주가 자기 돈으로 계약해갖고 지정하고요. 그럼 이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 몇 달 지나갖고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받는데 이 준공검사 개념을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제 건물 적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지금 건축을 하는 절차, 건축 절차인데 자, 이 절차 자체를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흐름을 쭉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중에 핵심 절차는 당연히 뭐겠어요? 건축 허가. 이거 못 받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부터 우리가 별도로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았고 공사 끝났다. 뭐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 절차 핵심은 허가 받아서 공사, 승인 받았고 사용합니다. 이게 핵심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건축허가부터 봐요. 건축허가란 자, 건물의 자유로운 건축을 건축법규로 금지하고 자, 건축법에서 자유롭게 건물 짓는 거 다 못하게 해요. 금지. 누구라도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건물 못 짓는다. 왜 못 짓게 할까요? 안전이죠. 안전. 자기 맘대로 건물 지어가지고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짓게 되면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침해를 줄 수가 있죠. 즉 안전에 위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물 못 짓는다. 다 우리나라에서 건축 금지시켜놨어요. 건축 금지. 그리고 자, 법정된 요건을 갖춘 건축, 즉 건축법에 정한 안전 기준 같은 이 기준에 맞게 허가 설계를 해서 허가 신청해갖고 허가 받았다.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금지가 해제가 되는 거죠. 건축 금지를 풀어가지고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이런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처분을 건축 허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 허가라는 것은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게끔 먼저 받는 거예요. 즉 모든 공법상의 허가는 사전 허가야. 건물 건축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금지가 해제가 돼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죠. 근데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축했어요. 무허가 건축 행위는 건축법 위반이니까 처벌해버리죠.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합니다. 그래서 건물 허가받기 전까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받아야 이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럼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는 거냐? 허가권자. 거기다 별표. 허가권자 원칙. 자, 업무를 건축 동그라미, 대수원 동그라미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두 명은 가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다 된다고 그랬죠. 뭐 큰 논점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생략해도 무방하고요.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매출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는 누구냐?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데요. 지금 뭐 할 때 허가 받으래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그래서 이 건축과 대손을 묶어가지고 허가 대상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이 뭐였어요? 신증, 개재, 이. 그 다음 대손은 구조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 외부 형태 변경하는 행위. 이런 이 건축과 대손. 요거 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예외적인 허가권자 밑에 자 21층 이상의 건물 등 다음의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밑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큰 건물, 대형 건물이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전체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큰 건물이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21층 이상 동그라미 21층. 두 번째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10만 동그라미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런 건물을 대형 건물이다 라고 하고요. 이런 대형 건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와서 직접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대형 건물에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죄입니다. 그래서 밑에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요. 그럼 공장하고 창고는 대형 건물이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원칙대로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새 이거 계속 물어보니까 공장하고 창고는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허가권자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 여기서 3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자 21층 이상이니까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럼 똑같은 체계로 경기도, 과천시 자 여기서 30층짜리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 건축허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자 시장한테 허가 받아요.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권자 봤죠? 자 원칙 시군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없어요.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안 되니까 그 도지사 X 딱 쓰세요.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허가 내주는 건데 요 과천시장이 이런 대형 건물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대형 건물 허가해도 좋습니까? 도지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도지사가 허가를 해도 좋다 딱 승인해 주는 거죠. 과천시장한테 승인을 해주면 시장이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그래서 도지사는 하급 행정청인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를 해도 좋다 승인을 해주는 거지 직접 국민에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인데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요거를 저 우리 교재 뒤쪽에도 써놔갖고 이따가 나오면 거기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건축신고. 자, 건축신고 거기다가 별표. 자, 건축신고만 해라 하는 건데 그럼 이거 한마디로 신고만 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미한 건축이나 대손할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신고. 자,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미리 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만 해라. 신고만 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신고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거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하는 거는 절대 없어요. 이 신고는 경미한 거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는 절대 없습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요. 자, 신고하는 사항 그 박스에 보면은 또 기역부터 쫙 나오죠. 자, 그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기까지 딱 묶으셔가지고 건축법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신고상. 그래서 핵심이요. 그 다음 미음번은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니까 일단은 그 미음까지는 됐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네 개만 일단 확실하게 정리해요. 그게 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으로서 핵심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얘가 할 땐 신고사항은 제일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이내는 이하입니다.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자, 이거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면 중축, 개축, 재축. 자, 기존 건물을 더 짓거나 철거나 멸실돼 갖고 다시 짓는 거죠. 자, 중축, 개축, 재축이니까 여기는 신축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거는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중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는데 이 중축, 개축, 재축하는 면적이 얼마 이하면 85제곱미터 이하면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옥상에다가 옥탑을 중축하려고 그래요. 더 짓는 거죠. 그 옥탑의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50제곱미터 옥탑 중축은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왜? 85 이하의 중축이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중축, 개축, 재축하는 면적이 얼마 이하? 85 이하면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 국토법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그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일단 이 지역들은 묶어가지고 무슨 지역이 돼요?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러죠. 비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인데 다만 이 비도시라도 역시 개발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제외. 비도시 지역에서 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충수가 3층 미만인 자 소규모 건물이라고 그래요.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지금 세 가지 요건이 다 있는데요. 첫 번째 무슨 지역에서? 비도시 지역에서. 비도시 지역에서 두 번째 200 미만이고 세 번째 3층 미만인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자, 두 번째니까 200이고 세 번째니까 3층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 지역이면은 소규모 건물에도 허가 받아야 돼요. 도시 지역일 때는 다시 허가로 가요. 그 다음에 200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00 이상 되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다시 원칙대로 허가 받아야 돼요. 또 3층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3층부터는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비도시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건축할 때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게 정리되면 세 번째 거는 그냥 먹고 가죠. 세 번째 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손한다. 대손하는 거. 이것도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손. 그 다음에 4번 그 주요구조부 아니 리을번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짬이죠.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다음에 대손. 대손 또 동그라미 대손. 그래서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손. 주요구조부를 해체해버리면은 이거는 경미한 거 아니에요.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이다라고 하고요. 자 박스 그 밑에 보면은 내력벽은 얼마 이상 수선해야 대손이 돼요? 30제곱미터 이상.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을 해야 대손이 되죠. 이런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 그것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일단 그 4개가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대상이니까 그 4개만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과정에서 하나씩 더 늘려나와 있습니다. 지엽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일단은 법에서 규정하는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5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53페이지. 밑에 보면 3번에 사전결정이라는 거 있죠. 사전결정.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한다라고 하는데 사전결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미리 허가 내줄 수 있느냐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미리 결정해주세요 신청하는데 자 이런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실익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건물 건축하려면 땅부터 사는 거죠. 땅부터 사가지고 덜컥 땅부터 사갖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낭패죠. 땅 산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을 매수해서 여기다 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미리 허가권자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바로 1번 보세요. 자, 건축 허가 대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밑줄 허가권자에게 그 건물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되는지 여부 이 말이 한마디로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한다는 거죠.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미리 결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요. 가로 4번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건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즉 미리 허가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그 신청한 자에게 알려준다, 통지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미리 이제 허가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결정해서 통지하죠. 그러면 자, 허가권자 허가 내줄게 사전 결정해서 통지했어요. 통지받고 그날부터 돈 모으기 시작해갖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땅 사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의미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6번으로 와보세요.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기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전 결정은 효력을 몇 년간만 갖는다는 거예요. 2년간만 있다 그죠? 그래서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게. 허가권자가 해주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2년. 약속 두 글자. 2년간만 효과를 갖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셔갖고요. 4번에 사전 승인 거기다 써놨는데 자, 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그래요. 원래 허가권의 체계에서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써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죠. 자, 시장 군수는 밑줄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밑에 줄에 도지사의 승인 밑줄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미리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해도 좋다. 승인만 해주는 사전 승인권자다라고 하고요. 그럼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물 박스 보세요. 층수가 21층 동그라미 21층 이상인 건물. 또 두 번째 연면적 합계 10만 동그라미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근데 가로에 보면 다만 역시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두 개는 제외입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 그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물 이거 아까 무슨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대형 건물이라고 그랬죠. 대형 건물. 이런 대형 건물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부터 받아갖고 허가한다. 그 얘기죠. 근데 역시 대형 건물에도 뭐는 항상 빠진다고요?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요. 그럼 이거 조금 전에 뭐 같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허가권의 체계 헷갈리면 안 돼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대형 건물을 아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고 도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로 갑니다. 자, 6번 허가의 거부. 허가의 거부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건축허가는 거부하고 자시고 이런 거 없어요. 건축법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권자는 무조건 허가를 해서 국민들이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 좀 유식하게 기속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건축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속성을 조금 완화해주는 경우인데 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할 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즉, 그 건축 규정에 맞으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위락시설 동그라미 숙박시설 동그라미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면 그 건물의 밑에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는데 자, 아무 건물이 아니에요. 딱 그 두 개만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이 두 개만 건축 기준에 맞아도 주변 환경에 안 맞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딱 그 두 개입니다.
유락설하고 숙박설. 우리 유락설이 뭐였어요? 술 먹고 춤추고 땡기고, 숙박설은 모텔 같은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저희 거부는 허가권자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건축허가의 제한 써있는데, 건축허가 제한 거기다가는 별표. 자, 얘는 작년에 26회 단독 기출로 물어봤어요. 건축허가 파트에서도 좀 중요한 핵심 부분이 건축허가 제한이고요. 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의미가 뭐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내주지 마라. 아예 허가를 못 내주게 하는 거죠.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도 있는데, 자, 제한권자 동그라미 1번에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 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 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 동그라미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이미 허가를 했으면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한권자 첫 번째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은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모든 허가권자한테 허가하지 마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미 허가했으면 착공하지 마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저는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가 되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거나 또는 주무부 장관, 장관이 요청할 때입니다. 장관이 요청할 때. 그래서 자, 이 장관이 요청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한 10년 전쯤에 롯데가 제2롯데월드 그 건축하겠습니다 해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이명박 씨였어요. 이명박 시장은 허가 내주려고 그랬죠. 뭐 섭지라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허가 하려고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했어요. 그 옆에 이제 성남 비행장이라고 그 대통령이 뜨고 내리는 군사 비행장 있죠. 100층 되는 건물이 지어지면 다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보안상 안 좋고 또 항공기 뜨고 내리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런데 이명박 씨가 몇 년 지나고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고 또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허가 내줘가지고 이제 건물 건축 거의 다 끝났는데, 아무튼 자, 국토부 장관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특별시장이든 광역시장이든 또는 시군 구청장이든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다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점이쯤 특광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광도지사도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있는데, 자,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 제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특광도지사는 하급행정청인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만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특광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특광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개입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제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밑에 보세요. 제한 기간, 뭐 건축허가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영구적으로 건물 못 짓게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할 때 기간은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1년 동그라미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2년에 1년 연장이니까 최장 3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자, 8번 허가의 취소 또는 신고의 실효. 자, 동그라미 1번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밑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수적 취소라고 그래요. 필수적 취소. 반드시 취소하는데, 자, 박스에 기억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가로는 필요 없어요. 자, 1년. 그런데 밑에 줄에 가로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써있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좀 씁니다.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옆에 니은. 자, 위 기간 내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완료가 불가능하면 건물 못 짓는 거니까 취소하고요. 논점은 첫 번째 거예요.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했다. 1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합니다. 또 그 동그라미 2번.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실효. 그러니까 신고했을 때도 몇 년 내 착수,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돼서 건물 못 짓게 돼요. 그러면 건축법은 허가를 받든 신고를 했든 착수 기간 다 몇 년 준다는 거예요. 1년. 1년밖에 안 줘요. 왜?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착수 기간이 2년, 3년 길어지고 그럴 이유가 없죠. 딱 1년입니다. 1년 내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허가는 취소, 신고는 실효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 일일이 착수하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착수하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착공 신고. 이 허가받고 또는 신고하고 1년 내에 착공 신고 안 들어가면 허가 반드시 취소합니다. 또는 신고 실효되니까 착공 신고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 허가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 56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맨 위에 보면 26회 기출문제 나오죠. 그 건축허가 제한에 관해서 틀린 거 그거 한번 보면 자, 작년 문제요. 1번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있죠. 근데 2번. 자, 교육감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얘가 틀렸어요. 2번이 정답. 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 자,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장관. 교육감은 장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 제한해 주세요. 요청은 누가요? 주무부 장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건축 절차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건축 절차가 뭐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건축 절차. 자,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사용 승인. 요것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사용 승인. 그것만 하나 확인합니다. (569페이지로) 가보세요. 569페이지. 사용 승인 6번. 자, 사용 승인의 개념은 이제 준공검사 개념이죠.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받는 절차. 그거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다라고 하고요. 가로 1번의 대상. 자, 건축주는 건축 허가 동그라미 건축 신고 동그라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고요. 자,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완료 동그라미 완료 보고서와 그 밑에 공사 완료 동그라미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밑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일단 허가권자 허가 내준 사람한테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난 후에 신청하니까 완료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감리 중간 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 신청한다. 틀려요.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첨부해서 허가 내준 사람한테 사용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밑에 가로 2번. 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받은 날부터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그게 7일이에요. 7일 내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그 검사를 현장 검사라고 그러죠. 실제 현장 나가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해놨는지 검사해서 자, 이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줍니다. 거기까지 딱 끊으세요. 그래서 7일 내 검사해서 합격했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해줘요. 그럼 현장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실제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는 거죠. 합격했으면 사용 승인서 내줍니다. 자, 넘겨보세요. 바로 3번. 그럼 건축주는 이러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딱 끊고 즉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원칙.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사용 승인 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먼저 사용할 수 있는데, 자 1번에 허가권자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사용 승인서 교부 안 할 때, 즉 사용 승인 신청하면 7일 내 검사해서 합격했으면 교부해 주라고 그랬죠. 근데 요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 안 해줘요. 그러면 그냥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자, 사용 승인서 교부 전이라도 먼저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거음폐율, 용적률 뭐 등등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즉 사용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한 경우, 거비춤 임시 사용 승인한 경우.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의 개념이 나오고요. 자, 의미 보면 자 대지에 1동, 2동 건물 주겠습니다.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자 공사를 해요. 1동부터 먼저 공사가 다 끝났어요. 2동 공사 끝나려면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먼저 공사 끝난 1동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1동부터 미리 쓰겠습니다. 뭐 받을 수 있는 거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갖고 이거부터 먼저 쓴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2동까지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전부에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을 때 미리 쓰겠습니다 해서 받는 것이 임시 사용 승인이고요. 자,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거니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7번에 임시 사용 승인 쭉 내려와서 가로 3번. 자, 몇 년 이내?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물이나 안반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물은 이를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럼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2년 넘어가더라. 그러면 당연히 끝날 때까지 연장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2년 이내인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칙은 이제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좀 쉴게요. 자, 575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제 건물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잘 쓰려면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지 관리의 기준까지 건축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19회 때 유지 관리 의무자 갖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 책임자 한번 보죠.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밑줄 건물과 대지 설비를 자, 이 건축법이나 밑에 줄 녹색 건물 조성 지원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 해야 된다. 그럼 건물 유지 관리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나 관리자. 야, 이거를 시험에서 또 물어봤어요.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 관리 의무자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저기까지 해서 건축 절차는 쌓으려 봤고요. 좀 쉬었다가 자, 4절 건물의 대지와 도로 보겠습니다.